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 5명이 윤석열 대통령 접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나선 데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체 다 합산하면 9분 정도 되는 거죠. 예. 108명 중에 9분이 가는 건데 어쨌든 각 의원들 개별 성향보다는 본인들 생각에 따라서 가는 거라서 뭐 친분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회한에 대해서 뭐 떨구고자 가는 분도 있을 거고 아마 다양한 동기로 갈 텐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정치인을 접견하러 가는 것이 큰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윤 대통령이 본인 구명을 위해서 뭐 의원들을 부르거나 또 구명을 부탁하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는 그 의원들이 소속한 국민의힘 정당의 이익과 현재 정치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익과 지금 상반되는 부분도 없단 말이죠. 물론 언행에 따라서는 상반되는 여론이 형성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익에 상반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찾아가는 의원들 숫자를 9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작은 차이입니다만 총 10명에 이르는 것 같은데 보면은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접견하는 의원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비상계엄은 정당했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한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해왔는데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당하다. 대통령이 통치행위였다. 심지어는 뭐 계몽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에 동조하는 겁니까? 지금 접견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걸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상 대통령과 함께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으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메시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절차적 문제를 또 제기하면 국민의힘 또 지도부 회의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국민의힘은 뭔가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것처럼 지도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강성 지지층에 굴복한 것 아니냐. 사실 대통령을 접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언론사의 카메라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에게 얼굴 도장 찍기 위해 가는 것 아니냐. 저희는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과거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를 수 있죠. 네. 이제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이게 위헌 위법이냐, 위헌 위법이다 하더라도 탄핵의 정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으로 보느냐, 각자 다 다릅니다. 근데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어디선가 있겠죠. 다만 이제 과거의 어떤 특정 정치인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평가에 머무르는 것은 정치인들의 그 패턴이 아니죠. 예. 이 정치인들은 앞으로 미래의 정치 환경이나 정치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견을 가는 것이지 과거에 대한 평가에 머물렀다. 예전에 난 그 평가에 옳게 했다 또는 그르게 했다에 따라서 난 앞으로 이 사람 안 만난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앞으로 정치의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 속에 불가근 불가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요.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여당 의원들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다 같이 애국가 한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경찰 추산으로 5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부산 집회 14,000명보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일주일 새 4배 가까이 는 건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일단 5만 2천 명이라고 추산하기도 했지만 예. 또 주최 측은 30만 이상이라고 하고 네. 뭐 어떤 신문사에서 AI로 그 합계한 인원수는 또 15만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쨌든 많이 모인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단순히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뭐 극우적 성향, 극렬 지지층 이런 분들로 형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요. 어쨌든 현재 전국에 대한 판단이 서려 있다. 그러니까 특정 개인의 위법, 뭐 위헌 여기에 대한 개별적 판단의 양상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국 상황에 대해서 판단한 거고 여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 절차적 이런 어떤 미숙함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다 서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을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 아니냐, 계몽령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일도 양단식의 평가를 하게 되면 또 국민적 의사 표현을 좀 오독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 부분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을 민주당에서도 유념해야 될 부분이 민주당의 탄핵 이후에 탄핵 전에 어떤 국회 운영 과정, 탄핵 이후에 또 전국 주도하는 그 양상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을 좀 유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집회 동원령을 내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 올린 그 글을 좀 문제 삼고 있는 건데 그 팬카페에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당 대표이기도 하지만 지역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당원들에게 전송한 문자를 팬카페에 누군가가 그 문자를 그 카페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뭐 탄핵 찬성 집회가 됐든 반대 집회가 됐든 정치인들이 그런 거에 참여하자고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참여한 이후에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선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뭐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절차적 문제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보면 연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절차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헌법재판소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뭐 전한기 씨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들을 불의하다. 뭐 이들이 만약에 찬성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을사오적이다. 헌법재판소를 휩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정치인들이 나가서 이런 것들은 좀 선을 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건 자제해야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서 자 재판관들 중에 보수 성향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 기각 의견을 내면 이 사람들 가만두지 말자. 우리가 이 사람들을 휩쓸어버리자. 이런 발언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서로가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국민들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건 독려를 할 수 있으나 선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들, 정당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너무 그걸 방관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선후가 있긴 한데 어쨌든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가 이제 극단적일 수는 있죠. 극단적으로 아주 위헌이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는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는 또 국민적 의견도 있어요. 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대의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로 뽑았어요.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 소추 결의하고 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서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견이 저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헌법재판소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취지로 보이는 거고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어떤 법률에 기반하지 않는 헌법에 기반하지 않는 절차적 진행으로 마음대로 대의제의 최고 상징인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다 기준이 다르다.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지금 뭐 탄핵 찬반 집회에서 이번 계엄 사태와 탄핵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중반부를 넘어섰는데 여야는 탄핵 심판 관련해서도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 짚어보면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진우 전 사령관과 여인영 전 사령관을 접견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인데 이 접견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접견을 만약에 접견 대상자가 원치 않으면 접견에 응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부자연스럽긴 해요. 왜 공범 간에 한 변호인이 공범들을 다 수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수임을 위한 접견이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수임 전 접견 절차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수임을 위하지 않은 접견이라 그러면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저 부분은 변호인이 조금 성급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접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그 접견이라는 것 자체가 예.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업 방첨사령관이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날 이루어졌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두 분이 나온 다음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입장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자꾸 답변이 제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 과연 그럼 그 두 증인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 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했지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 거부를 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아까 뭐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국민들이 봤을 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도 이 증인들의 발언이 오염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정성 문제 연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이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점을 문제로 삼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유사한 기준을 갖고 판단한 건 맞습니다만은 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그 행위였는지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우리 헌재법에는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그 헌법재판의 성질이라는 게 졸속 심리가 아니잖아요. 예. 물론 일반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일방적인 진술이 기재된 검사가 물론 그 진술자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 진술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거나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런 부분을 실체적 진실의 증거로 쓰겠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재판 기준을 바꾸는 것이 맞고 이것이 헌법재판소법에 부합하는 것이지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또 그러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문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증인신문 시간도 제한하는 것도 제가 형사재판 가봤지만 저렇게 엄격히 또 적게 배당하거나 제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초식에도 등장했다고 하니까. 뭐 초식에 공정을 기하려고 하지만 사실 예. 공정을 기한다는 의미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 재판관들이 내가 궁금한 사안이거나 변호인 상대방이 물어보는 사안이 다를 수 있는 거지. 예. 저걸 어떻게 똑같이 양측에 공정 배분합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논점이지만 지금 그 탄핵 사유가 몇 가지가 되는데 이걸 일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포고령 위반의 점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관들의 평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이 반대하는지 몇 명이 찬성하는지를 밝히고 그다음에 다음에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도 또 밝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 사유별로 평의를 해가지고 밝혀야 되는데 이걸 개괄해가지고 자 지금껏 해온 여러 가지 4가지 5가지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의에 붙이는 것도 이것도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윤기찬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해두고요. 예. 증인신문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어느 재판도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헌법재판 역시 지금 주신문 30분 그리고 반대신문 30분 그리고 재신문 15분 시간을 더 주고 또 재반대신문까지 15분을 또 줍니다. 예. 심지어 여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질의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 시간까지 추가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 자체, 시간 제한을 두는 것 자체를 헌법재판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전부 평의를 통해서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특정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비판하는 건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국민적 귀추가 주목되어 있고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의 유연성은 좀 둬도 되지 않을까. 뭐 3분 정도의 추가 시간 이런 것들은 좀 부여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좀 아쉽다고는 생각하나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이게 편향돼 있다거나 과거와 달리 너무 불공정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편향됐다는 점을 저희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예. 졸속이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차별을 뒀어요. 증인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선 씨 같은 경우 6, 7시간 증인신문을 했거든요. 이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최선 씨의 증인의 그 증언의 중요도에 비춰서 보다 떨어지는 증언을 하신 분들은 뭐 20분을 줘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력한 증거들 있잖아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이진우 씨 이런 분들은 유력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탄핵 소추 사실을 입증하거나 탄핵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중반부를 넘어섰는데 두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한민수 대변인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제가 듣기로는 대표께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 민주당의 정책, 민주당의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 어려운 국면을 이기기 위해서 대표가 말씀하시는 비전이 담길 것이고 같이 힘을 모아달라는 호소가 담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추인 부의장님,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게 정치권에서 종종 등장하는 개념입니다만 예. 왜 이 시점에 국민소환제 도입 꺼내는 걸로 보세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처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22년 대선 때도 이걸 예, 이재명 대표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한 거 있습니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흘러갈 경우 이 정치 개혁 이슈 중에 어떻게 보면 좀 단골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2022년과 지금을 비교해서 민주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그 탄핵 찬성 반대 집회도 보지 않았습니까? 뭔가 주권자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빈도가 매우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소환제를 단순히 진보 진영의 정책이 아니라 주권자들의 참여가 늘어난 이 현 시점에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다만 여전히 쟁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뭐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과연 주권자들이 이것을 파면시키는 것은 위헌적인 것 아닌가 이런 쟁점뿐만 아니라 예. 다양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당장 도입할 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들도 있어요. 아마 위헌적 요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국민소환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고민은 저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는데 국회의원도 물론 탄핵 대상이지만 국회에서 소추 의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분은 국회의원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 예. 그래서 다만 국회의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 전체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의결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 소환제도 검토해 봐야 되지만 사실 국회 해산제도 검토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이런 국민 소환제, 국회 해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는 사인을 준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표가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집권 청사진을 소개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가짜 우회전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전처럼 뭐 진보는 분배만을 이야기하고 보수는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진보 진영에서도 성장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전까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좌파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클릭 행보를 오히려 환영해야 되는 건 국민의힘 측인데, 그리고 사실 선거를 앞두고 중도적으로 정책이 방향이 전환되는 거는 진보 진영이나 보수 진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대선 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얘기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당선된 이후에, 만약에 집권한 이후에 그 말을 다시 뒤집고 다시 되돌아갈 때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것처럼 그랬을 때 비판해도 늦지 않다. 지금의 중도 성향적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강론은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인데 민주당의 정책은 어느 정도까지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발전적인 방안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성장과 분배라는 양 날개를 살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우클릭에 대해서 진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대선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잖아요. 그럼 국회 운영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로서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 입장을 밝히는 거라서 저는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을 중시하는 법안 내용을 위반하거나 기존의 계류적인 법안을 통과시키셔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도체 특별법 등과 관련돼서 수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클릭이라는 말씀으로 통칭되는 본인의 기조를 반영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실제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